안녕하세요. 보내주신 1차부터 5차까지의 일본어 단어 암기장을 저희가 며칠 동안 정말 흥미롭게 들여다봤습니다. 양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 이걸 하나씩 따로 외우려고 하셨다면 꽤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들을 그냥 나열하는 대신에 이 단어장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규칙과 원리를 파헤쳐서 당신만의 언어 지도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각각의 단어를 그냥 흩어진 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점을 연결해서 그림으로. 네. 단어들이 어떤 소리 법칙에 따라 변하고 또 어떤 의미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는지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게 되면 암기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재밌어지겠네요. 네,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놀랬던 게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단어들이 사실은 한 가족이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아,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소리 법칙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미음과 비읍 발음이 서로 옷을 갈아입는 듯한 미음비 법칙이요? 네, 그리고 또 흙과 비읍의 관계를 설명하는 흙법칙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죠. 거기에 한국어의 디귿이나 지읒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독특한 쯔소리로 변신하는 다치츠테토 원리도 있고요. 그 원리도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소리가 그대로 단어가 되어버린 액션 사운드 법칙까지 살펴보면 보내주신 단어 목록이 아마 완전히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강력한 열쇠인 소리 변화 법칙부터 한번 문을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무법 법칙부터 풀어보죠. 자료 초반에 바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보다라는 뜻의 미루. 이건 정말 명확한 예시 같네요.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어의 보다, 즉 두 입술을 사용해서 내는 버 발음이요. 네네. 일본어에서는 역시 두 입술을 사용하는 비음인 무로 바뀐 거죠. 입술을 쓰는 방식이 비슷해서 그렇군요. 맞아요. 단순히 미루는 보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두 언어 사이에서 버와 무 소리가 서로 호환된다는 규칙을 알면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사실 두 소리 모두 양순음, 그러니까 두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한 아주 자연스러운 변형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법칙이 한자어에도 적용되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2차 자료에 있던 막대하다라는 단어가 일본어로는 바쿠다이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반대로 한국어의 막이 일본어의 바로 바뀌었네요. 적합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죠? 소리의 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한국어의 무도 부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어서 흐, 부 법칙을 보면 이 경향이 더 뚜렷해져요. 네네. 자료에 있는 양이 늘어나다라는 뜻의 후에르. 이게 한국어 불어나다의 불이라는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불어나다요. 비읍이라는 강한 파열음이 일본어로 가면서 후 하고 공기가 빠져나가는 부드러운 소리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 붓을 뜻하는 후대도 눈에 띄었어요. 이것도 혹시 비읍이라는 도구가 후대가 된 가충 원리가 적용된 걸까요? 소리가 정말 비슷하네요. 바로 그거죠. 직접 규칙을 발견하신 겁니다. 와, 재밌네요. 한국어의 강한 비읍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힘이 빠진 듯한 히 소리로 바뀐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5차 자료에 있던 히키잔, 즉 뺄셈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네, 히키잔. 여기에 들어간 히키는 한국어 뽑다 혹은 빼다의 뽀뽀 발음에서 온 겁니다. 정말요? 여기서는 오히려 한국어의 강한 비읍 발음이 일본어에서는 흐 발음으로 약화되었네요. 네, 그런 셈이죠. 와, 정말이네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미음, 비읍, 호 이 세 가지 발음은 서로 계속 형태를 바꾸는 뭐랄까 소리 삼형제 같은 거군요. 그거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처음 보는 단어를 만났을 때
혹시 이 단어의 원래 한국어 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어원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죠. 추리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겁니다. 소리가 변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특정 소리가 아예 다른 소리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있죠. 이제 정말 비밀 코드를 푸는 것 같은 다치츠 테토 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어의 특정 발음이 일본어의 쯔로 변하는 현상. 이건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일본어 배울 때 이째 발음이 참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네, 한국어에는 없는 독특한 발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면 쯔로 시작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한 번에 풀립니다. 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3차 자료에 있던 손으로 잡다라는 단어가 일본어로는 츠카무입니다. 아, 치카무. 네, 잡다의 지읒 발음이 쯔로 변한 거죠. 손으로 꽉 움켜쥐는 그 행위의 뿌리가 같습니다. 혀끝을 쓰는 지읒 발음이 비슷한 위치에서 나는 쯔 소리로 굳어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쌓이다를 뜻하는 찌모로도 마찬가지네요. 눈이나 먼지가 쌓이는 모습과 연결되는데 자료에 메모하신 걸 보니 이게 어느 정도를 뜻하는 우리말 쯤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바로 의미의 확장입니다.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쌓여서 어느 정도의 높이나 양이 되는 모습에서요. 네. 시간이나 정도가 그만큼 쌓였다는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충 이 정도쯤 할 때의 쯤의 어원과 찌모르과 같은 뿌리를 공유한다고 보는 거죠. 하나의 어근이 여러 상황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 물건이 쌓이다와 시간이 쌓이다를 같은 이미지로 본 거군요. 언어에 담긴 비유적인 사고방식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럼 달다, 붙이다라는 뜻의 츠케르는요? 이것도 디귿에서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의미가 확장된 사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츠케르는 한국어 달다 둘다의 뒤에서 출발했습니다. 달다, 들다. 네. 옷에 장식을 달거나 물건을 손에 드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츠케르의 원형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기운을 붙이다, 기오츠케르, 즉 정신을 바짝 차리다, 조심하다라는 추상적인 뜻까지 품게 된 겁니다. 와, 눈에 보이는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단어로 발전했다. 바로 그거죠. 그 설명을 들으니 키오츠케트라는 말을 일본인들이 얼마나 자주 쓰는지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be careful이 아니라 내 정신을 지금 여기에 단단히 붙여둬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진 말이었군요. 맞습니다. 단어의 본래 그림을 알면 그 뉘앙스가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죠. 소리가 바뀌고 의미가 확장되는 걸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어떤 단어들은 아예 한 편의 짧은 영화처럼 어떤 장면이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네네. 5차 자료에 있던 고봉밥에서 유래한 단어가 있다고요? 네, 바로 코보레루입니다. 넘치다, 흘러내리다라는 뜻이죠. 코보레루. 밥을 그릇에 고봉으로 가득 쌓으면 결국 옆으로 넘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흘러내리죠. 고봉이라는 그 상태, 그 행동의 결과가 코보레로라는 동사가 된 겁니다. 이런 걸 행동이나 소리가 단어로 굳어지는 액션 사운드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와, 그건 정말 단어가 아니라 한 장면이네요. 고봉이라는 명사가 넘치다라는 동사로 변하는 과정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런 식이라면 맞바람을 뜻하는 무카이카제도 같은 원리겠네요. 앞에서 맞받아치는 바람이라는 그림이 그대로 단어가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한국어 마식 무가 되고 바람 카제가 합쳐진 거군요. 네, 두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더 시적인 연결도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1차 자료에 있던 시즈쿠는 물방울이라는 뜻인데요. 그 어원은 식물이 시들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방울이 시들다에서 왔다뇨. 그건 좀 우연드려. 생명의 상징인 물방울이 시드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죠? 나뭇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아, 그 모습에서 생명력이 응축되었다가 사라져 시대는 이미지를 고대인들이 포착한 겁니다. 와. 생명의 끝자락에 매달린 마지막 한 방울 같은 느낌이네요. 네, 단순히 물방울이라고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소름 돋는 해석입니다. 단어 하나에 그런 문학적인 감수성이 담겨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번 자료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단어는 친절하다는 뜻의 야사시의 어원이었어요. 아, 야사시. 네,
이게 야위다에서 왔다는 설명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네, 4차 자료에 있었죠. 그 연결고리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십니다. 왜 그런 거죠? 몸이나 마음이 야위여서 가냘퍼지고 그 결과로 성격의 모서리가 닳아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가 나온다는 의미의 확장입니다. 와, 즉, 고통이나 시련을 겪어서 마음이 야윈 사람이 오히려 타인에게 더 너그럽고 친절해질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 담긴 단어입니다. 듣고 보니 야사시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히 나이스나 카임드가 아니라 어떤 서사를 품고 있는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단어 같아요. 맞아요. 이건 언어가 단순히 사물을 지칭하는 기호를 넘어 인간의 경험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어원을 공부하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방금 본 단어들처럼 어떤 철학이나 관점이 담겨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오래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마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언어의 지칭 속에 아주 오래된 문화나 세계관이 화석처럼 보존된 경우들이죠. 예를 들어 일본어로 여자를 뜻하는 onna, 네, 온나. 경상도 방언에서 어린아이를 뜻하는 언나와 연결됩니다. 그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여성을 아이와 동일시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고대의 여성을 생명을 낳는 존재 혹은 공동체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로 보았던 시각이 남아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 물론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있지만 언어 속에 고대 사회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이죠.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흔적을 통해 과거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시대를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눈물을 뜻하는 나미다의 분석도 그런 면에서 정말 명쾌했어요. 아, 남이다. 네, 나오다, 플러스 미, 물, 플러스 다, 단어의 조합으로 눈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고 나니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마치 레고 블럭처럼 단어를 분해하고 재조립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게 단어를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재조립해보면 그 구조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런 구조 분석의 정점에 있는 단어가 바로 매입니다. 아, 매. 네, 보내주신 자료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사람의 눈을 뜻하기도 하고 식물의 싹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한국어에서도 식물의 싹을 눈이라고 부르잖아요. 감자싹도 감자 눈이라고 하고 나뭇가지에서 새로 돋는 것도 눈이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일본어에서는 매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는 건 혹시 옛날 사람들은 식물과 인간의 생명 현상을 같은 원리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것야말로 이 단어에 담긴 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와, 식물의 눈이 터서 싹이 나는 것과 사람의 눈이 세상을 보는 것을 생명이 외부 세계로 발현되는 동일한 현상으로 인식한 겁니다. 같은 현상으로요? 네.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지점을 매라고 부른 거죠. 이 짧은 한 음절 단어 하나에 자연과 인간에 분리하지 않았던 고대인들의 세계관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매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제 사람의 눈과 감자싹이 동시에 떠오를 것 같아요. 하하하, 그렇죠. 오늘 1차부터 5차까지의 단어장을 쭉 훑어보면서 느낀 건 이건 단순한 암기 목록이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계, 그리고 두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생각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대한 지도 같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버 같은 소리 법칙부터 고봉이 넘치다가 되는 이야기까지. 규칙을 알고 나니 모든 단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정말 그랬어요. 아, 나침반. 좋은 비유네요.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혹시 이 발음이 저 발음과 관련 있지 않을까, 혹은 이 단어에는 어떤 행동이나 그림이 숨어 있을까 하고 추리해 볼 수 있게 되죠.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암기가 아니라 해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일본어 공부에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고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코보레르,
넘치다라는 단어가 된 것을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자주 내는 소리 중에서 1000년 뒤에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굳어질 만한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는 그 휙 하는 소리나 행동이 미래에는 정보를 빠르게 훑다는 뜻의 새로운 동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